예, 이제 화면 쉐어가 잘 되고 있죠. 음,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기후과학자 조천호 교수로부터 기후위기의 재앙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강의로 생태계 다양성이 이미 파괴됐고 그 생태계 다양성의 파괴는 어쩌면 기후재앙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생태 환경 역사라는 그 분야를 새로 소개해 주신 고태호 교수님 강의였는데요. 그분 강의에서는 기후와 역사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큰 사건들의 배후에는 기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기후 문제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기후 위기를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그 탄소, 그 많은 탄소는 누가 다 배출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누가 배출했고 어디서 배출했고 어떻게 배출됐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는 탄소 배출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90년에서 2019년까지 30년간의 인류의 활동으로 생긴 온실가스 총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1990년, 2000년, 2010년, 2019년까지. IPCC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는 2019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자료를 보면 여기 컬러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 색깔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이산화탄소인데 어디서 나온 이산화탄소냐면은 석유와 석탄 이런 퓨얼 연료를 떼면서 생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포션은 어, 랜드 유즈,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또는 숲을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고 거기서 퇴비를 만들고 뭐 또 목축을 하고 소를 키우고 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뜻합니다. 그다음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메탄 가스고요. 메탄은 주로 이제 농업과 공업에서 나오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농업의 소의 트림과 방귀라고 그러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얇은 선, 그리고 여기 녹색 선은 어, 아사, 어, 아산화질소라는 것과 이 불소 계열의 그런 화합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온실가스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온실가스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IMF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대고 또 여기에는 살짝 둔화세가 있었죠. 증가는 했지만 약하게 증가했죠. 이럴 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전 세계가 조금 경기 침체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2016년에도 이제 국제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된 그때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2019년 팬데믹 때문에 또 여기 조금 떨어졌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가 어떻게 증가해 왔고 얼마나 많은 양이 대기 중에 있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온실가스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대기 속에 남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탄소 배출이 탄소 온실가스가 이런 것들이 있고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탄소 배출이 어디서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와 석탄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 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라는 게 전기도 될 수 있고요. 불을 떼서 직접 가열을 하는 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어, 어, 그 에너지 생산을 하는 동안 생긴 이산화탄소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2020년에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회복됐다가 지금은 완만한 증가세나 아니면 같은 현상 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총량을 보면 2019년에는 37기가톤 뭐 이렇게 이 정도 될 겁니다. 37이나 39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메탄을 보면요. 메탄은 CH4로 이제 표기가 되고 메탄은 실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 350에서 400 메가톤이죠. 기가톤이 아니라 메가톤입니다. 이 앞에서는 기가고요. 1000배가 많은 거죠. 여기서는 메가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숲을 개간해서 숲을 나무를 베어내고 해서 생긴 이산화탄소인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그 그래프들이 들쭉날쭉하고 서로 편차가 심하냐면 이 그래프의 색깔마다 연구기관들이 또는 이 학자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다 보니 이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자체만 보면은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의 그런 연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별히 이 농업이나 숲 제거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은 좀 편차가 심합니다. 아무튼 그 뭐 그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 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석유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전기나 열을 만들어내는데 1년에 37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2020년 살짝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여기 큰 그래프로 보시면 올라가다가 2020년에 급락했다가 2021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1년에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돼요. 37기가톤 이산화탄소, 그리고 농업과 토지 사용 변화를 통해서 4에서 10기가톤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발생은 실제로는 0.35기가톤이지만 메탄은 온실가스의 온실가스로 역할을 하는 그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0배 이상 이산화탄소보다 30배 이상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놈이죠. 그래서 30배를 곱하면은 10기가톤의 이산화탄소, E가 붙은 거는 이퀴벌런트 환산톤입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경우에 10기가톤이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59기가톤 정도, 여기는 좀 편차가 있지만 59기가톤 정도로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기가톤 이산화탄소 환산, E가 붙었죠. 환산톤이고 한국말로 하면 590억 환산톤입니다. 근데 좀 숫자가 커지면 우리 머리에 이제 좀 기억이 잘 안 되니까 59기가톤, 여기서 기가를 붙이는 게 좀 더 이해가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될 것 같아요. 59기가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게 2022년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래프로 퍼센테지로 이제 보기 쉽게 보면은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64%의 이산화탄소가 나왔고 메탄이 18%의 온실가스 효과를 내고 있고 농업과 토지 변경을 통해서 1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매년 우리가 생산하는 59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예, 잘 보셨습니까? 아주 짧은 동영상이지만 재미있는 동영상이지만 어떤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좀 저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누게 됐는데요. 먼저 이 고양이가 작은 병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이 있죠. 테이블에서 작은 병을 톡톡톡 쳐서 떨어뜨리는 걸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지만은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를 한두 번 본 적은 있어요. 이 고양이는 뭘 상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가 아닐까. 그리고 고양이가 병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탄소 배출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작은 이 병은 바로 우리 생태계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주인 남자가 있죠. 고양이의 주인 남자. 이 주인 남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바로 기후과학자, 대기과학자 또는 다른 이런저런 화학자, 이런 과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인형을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IPCC 예측 모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고양이가 장난으로 이걸 떨어뜨리면은 그냥 죽음이다, 끝난다, 끝장난다. 이랬을 때 고양이는 그걸 보고 실제로 그걸 보고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이 병을 테이블 안쪽에 안전한 지대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그 1강의에서 우리 조천우 교수님이 나눠줬던 그림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지구가 간빙기와 빙기를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 순간 이쪽으로 왔는데 점점 이쪽으로 이제 계곡이 깊어지죠. 깊어지다가 이쪽 더 깊어지면 여기 작은 절벽이 보입니다.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는 이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이게 양의 대모김 현상으로 지구가 찜통 계곡으로 굴러떨어져서 이때는 우리가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더라도 지구 자체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면서 기온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테이블 밑으로 병을 떨어뜨리려는 고양이의 동작에서 다시 위로 올리려는 동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기후학자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이런 고민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5도와 2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더 배출하면은 지구 기온이 1.5도가 올라갈 것이고 또 2도가 올라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59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공기 중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는 2,400기가톤이 대기 중에 쌓여 있습니다. 2,400기가톤. 상당히 많이 쌓여 있죠. 연간 59기가톤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물론 예전에는 적게 내보냈죠. 그런데 이제 1.5도를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남은 공간은 500기가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면은 물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1.5도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59기가톤씩 매년 쏟아부었을 때 500기가톤은 10년이 안 되죠. 한 8년 정도면은 지금처럼 59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8년간 내보내면은 이제 1.5도는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도를 예측해 보면요. 연간 59기가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채워진 공간은 2,400기가톤으로 똑같습니다. 앞에랑 똑같은데 쏟아붓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면 2도를 예측했을 때 우리에게 몇 톤을 더 대기 중에 쏟아내도 괜찮냐가 아니라 2도 안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1150기가톤을 더 내보내면은 2도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59기가톤을 쏟아낸다고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을 10년, 20년 조금 남짓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2040년에서 2050년 사이면은 2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쏟아넣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2,400 플러스 500에서 2,900달러가 내 통장에 있어요. 근데 매년 59달러씩 떼쓴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몇 년이면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돼서 그 다음에는 뱅크럽시가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쉽죠. 그죠? 2,900달러가 내 통장에 있다. 근데 우리 인류는 매년 59달러씩 뽑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좀 이런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탄소 예산인데요. 이 빨간 그래프 있죠? 빨간 그래프. 빨간 그래프는 전 세계 각국이 현재 자기 나라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정책을 펴나가는 게 있어요. 그 정책들을 IPCC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탄소 배출량은 지금 현재 50기가톤이 조금 넘어가서 59기가톤이었는데 이게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마다 59에서 60기가톤, 60기가톤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0년에서 2050년이면 2도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이 색깔을 보시면은 2도 상승을 목표로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1.5도를 맞추면 좋은데 너무 저항이 크니까 일단 그럼 2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진행하다가 2030년 정도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서 급격하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주 급격하게 아주 샤프하게 쭉 떨어져야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래서 2050년 되면은 18기가톤 이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IPCC 총회에서 얘기했듯이 2도 이내 상승을 목표로 꾸준히 줄여 나갔을 때는 이 그래프로 나가게 되고요. 또 1.5도를 목표로 줄여 나갔을 때는 이 그래프로 줄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이만큼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500기가톤 또는 1150기가톤은 2도로 줄였을 때 이 양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 양이 되는 겁니다. 요 양. 전체 양이. 이거는 1.5도로 다시 줄였을 때이고요. 이게 우리가 줄여야 될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자, 1.5도까지는 500기가톤, 2도까지는 1150기가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도를 목표로 했을 때는 2030년까지 우리가 31기가톤, 30기가톤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럼 59에서 30까지 줄이려면은 거의 40%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60% 되니까 이게 40%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40%라는 이 숫자는 제가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를 나중에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1.5도씨의 그래프로 갔을 때 2030년까지는 우리는 40%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도를 목표로 했을 때는 40%가 아니라 30% 정도 되겠죠. 30%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현재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이미 이 빨간 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IPCC가 다음 회의를 할 때쯤 되면은
이 그래프가 좀 더 이제 급격하게 꺾여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개인의 일상생활, 뭐 난방, 냉방, 가구를 산다거나, 뭐 옷을 산다거나, 옷을 뭐 만든다거나, 물과 전기를 사용하거나, 생활 필수품, 교통, 여행, 뭐 이런 개인의 일상생활들, 그리고 산업 전체,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이잖아요. 이 현대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원재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현대 문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불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1년에 59기가톤, 59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즐기고 또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탱해주는 산업계 전체, 바로 현대 문명이 59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만들어내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 온실가스가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탄소 배출을 40%를 2030년까지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분야에서 내가 이만큼 줄일 수 있어야 내가 적어도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40%를 줄여서 1.5도에 안착시킬 수 있겠다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죠. 그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말입니다.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전기 생산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34%가 됩니다. 34%의 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낼 때 죄송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때 34%의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낼 때 24%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누가 쓰느냐 하면 우리 인류가 쓰는 거예요. 뭔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모품이 됐든 아니면 건축 자재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뭔가를 사는 거죠. 이 사는 걸 통해서 24%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르는 것,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기를 때 또 22%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동수단, 교통, 교통 중에서도 이제 비행기가 제일 문제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 우리 생활 속에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뭐 저기 집을 난방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서 6%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눈 거는 사실은 이 전체의 60%가 전기나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전기를 공장으로 보내고 또는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로 보내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보내서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34%가 전기고 무언가를 살 때 24%, 식료품에서 2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기를 줄이자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전기 생산을 통해서 34%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전기를 우리가 40%를 줄일 수 있을까요? 2030년까지? 네, 방법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토론토하이드로닷컴, 그러니까 토론토하이드로나 이런 데 가면은 세대별로 미터기를 설치를 요구를 해서 각 세대별로 전기를 쓰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기 40%는 쉽게 줄일 거예요. 지금 다 그냥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을 계속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고요. 아주 뭐 자그마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40%의 전기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덜 사야 됩니다. 사지 않기. 무언가를 사지 않아야 되는데 40%를 줄여야 돼요. 24%가 이 무언가를 만드는 데서 나오니까 여기서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40%를 줄이려면은 그동안은 10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꿨으면 뭐 14년에 한 번 차를 바꾼다거나 뭐 어플라이언스도 이거 저기 좀 고장이 나도 뭐 몇 년 더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멘트나 이런 것들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뭐 백야드에 보통 이렇게 페리오스톤도 깔고 또는 뭐 이렇게 어, 아직 쓸만한데도 뭐 이렇게 시멘트를 사용해서 리노베이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해야 되는 거죠. 40%로.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옷 구매 이런 것들 줄이고요. 뭐 이런 또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종이봉투와 플라스틱 봉투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흔히 종이봉투는 좋고 플라스틱 봉투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럴까요? 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봉투와 종이봉투와 플라스틱 봉투, 그다음 에코백, 에코백인데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리사이클된 폴리프로필렌 40%가 들어간 플라스틱 백입니다. 요것들의 탄소 배출을 봤을 때 이 플라스틱은 0.04, 종이는 0.08, 이 에코백은 한 번 쓰고 버리면 0.26을 배출하게 되고 8번 사용하면 0.33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에코백은 8번이 아니라 뭐 1년 내내 몇 년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걸로 보셔야겠죠. 그러면 좀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40% 리사이클로 된 이 리유즈블 폴리에틸렌 시장가방 이런 것들은 0.023이고요. 이게 탄소 배출량이 종이라고 해서 적은 거는 아닙니다. 또 이 종이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를 잘라서 펄프를 만들고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쓰고 버린다면 종이백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종이백은 재활용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폐기했을 때 바로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썩지 잘 안 썩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종이백을 이용하더라도 여러 번 쓰시고요. 적어도 이제 탄소 배출을 두 배로 많이 한 탄소 배출만큼 적어도 2번, 3번, 4번 잘 사용하셔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은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백 반드시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5R을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R이라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fuse,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뭐 뭔가 새로 사고 싶은데 사지 않는 겁니다.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고 꼭 사야 할 경우에 reduce, 줄이자는 거죠. 2개 살 거 하나 사고 또 두 번 살 것 한 번 사고 이렇게 사는 횟수를 줄이고 사는 양을 줄이고 reduce. 그 다음 reuse, 한 번 산 것은 재사용하고 2번, 3번, 4번, 10번, 1년, 2년 재사용하고 그리고 recycle, 더 이상 이제 못 쓰게 된 것 리사이클 또는 업사이클 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업사이클한 그런 하나의 샘플이 되겠죠, 그죠? 이런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업사이클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것은 이제 썩게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잘 썩는 걸 사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농업과 식량에서 우리는 22%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래서 농업과 식량에서 40%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거나 상해서 버리는 음식이 33%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사고 요리는 먹어서 남을 정도가 아니라 좀 모자란 듯이 좀 하고 이런 그 시도가 필요하고 특히 농업과 식량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소고기입니다. 소를 키우고 그 소를 키우는 동안에 소가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또 그 소가 배설하는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니까 고기를 먹는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고 왜냐하면 화학 비료를 준 농산물은 그 화학 비료를 만드느라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기농산물,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운송 과정에서 저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운송 거리가 짧은 로컬 푸드, 그리고 제철 농산물 이런 걸 구매하는 게 좋고 유제품을 줄이는 게 또 그 소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백야드나 이런 데 잔디만 키우는 것보다는 키 큰 다년생 꽃밭을 가꾸고 키 큰 풀들을 많이 키우고 나무도 키웠을 때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디만 있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식물들이 숨쉬는 그런 텃밭 백야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례로 우리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음식을 만들 때 보통 한국 사람들의 한 끼 식사에는 4,05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4,057g. 참 많죠. 밥 한 끼가 우리 먹는 게 뭐 500g에서 1kg도 안 될 텐데요. 그 4배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죠? 그 가벼운 공기인데 우리가 먹는 밥 양 요거만한 거에 4배의 탄소를 4배 무게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근데 이게 반찬별로 나눠서 보시면 다른 것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4,057g 중에 이 불고기에서 3,080g을 배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식에서 40%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했을 때 고기 먹는 양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면은 혹은 또 그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이쪽에서는 저희가 어렵지 않게 사실은 탄소 배출을 4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요. 이 전반적인 이런 음식에 대한 이런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음식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가는데요. 농장에서 16%가 가고요. 유통 과정에서 2%가 갑니다. 그리고 도소매 업종에서 받은 양의 40%는 버리게 되고 가정에서는 사온 양의 43%를 음식 쓰레기로 또는 먹고 남은 음식으로 상해서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이동하는 것. 이동하는 데서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15%인가요? 할 수가 있는데 이동하는 데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40%를 줄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물론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항공편 이용을 좀 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40%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0km를 여행할 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를 보시면은 비행기는 448km, 자동차 혼자 탔을 때 251km, 버스 58km, 전철
기차 14km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여행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행을 할 때 좀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 배출을 덜 하면서 하는 여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팁을 보시면 직항이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보다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여행 짐도 23kg를 실어준다고 해서 꽉꽉 채울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항공 연료를 좀 덜 쓰게 하고 또 여러 번 여기저기를 짧게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가서 좀 길게 머물면서 그 지역 로컬 트래픽을 이용하면은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밑에 쭉 이제 볼 수 있고 혹시 여행을 가시면은 여행 경비를 일부를 탄소 흡수 비용으로 떼어놔서 이걸 이제 카본 옵셋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나무 심기나 아니면 저희 Hnet 같은 환경단체에 도네이션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네이션 많이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감축하기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큰 포션은 없어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나누어서 보면은 냉난방할 때 에어컨 돌린다거나 또 겨울에 난방을 할 때 48%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우리는 에어컨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에어컨에서는 탄소 배출이 사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난방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8%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전등, 냉장고, 세탁기나 이런 건조기, 전자제품, 또 온수 탱크, 기타 이렇게 생활 편의 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40%를 감축하려면은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걸 따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거 본 그림이죠, 그죠? 이걸 이제 쭉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 활동으로 우리 40% 감축이 가능할까요? 2030년까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40%를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감축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지구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또 캐나다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온타리오 차원에서는 과연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친구들 다 동원하고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또 이게 환경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적어도 온타리오의 인구의 10% 정도가 2030년까지 40%를 정말 노력해서 줄였다. 그랬을 때 우리가 1.5도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를 누가 많이 배출했느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가장 부자 10%의 부자인 사람들이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10%가 49%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가 19%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가 그죠? 70%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상위 20%의 사람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하위 50%의 사람들은 겨우 1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죠? 상위 10%의 사람들이 28.9기가톤을 배출하고 있고 해마다 그 다음 10%인 상위 80%, 80에서 90%에 있는 사람들이 11.5기가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다음 6기가톤, 예. 하위 50%의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니까 75억 명의 절반이 6기가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는 6억 명이겠죠. 그죠? 7억 명이겠죠. 7억 명이 30기가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위 10%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상위 10%의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블레임해야 되니까요. 자, 이 표는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라는 스위스의 한 연구기관에서 저기 계속 세계의 부의 총량을 카운트해서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불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이 100만 불 이상인 사람들은 전 지구에서 몇 명이 있고 또 재산이 US 달러 10만 불 이상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있고 그들의 부의 총량은 얼마이고 이것들을 계량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은 성인 1인당 자산 1밀리언 달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2%입니다. 세계에서 1.2%의 사람들이 1밀리언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부의 47.8%를 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상위 1.2%의 부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6,20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7.8%의 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2022년 통계가 그렇고요. 3년 전인 2019년에는 43.9%의 부를 가졌습니다. 상위 100만 불 이상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추세는 이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변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달러가 누굴까요? 이 100만 달러에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기 월급이 아니라 자기 자산이 100만 달러인 사람입니다. 영핀치에 살고 계시면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몰기지가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신 분들 100만 불 이하의 몰기지를 가지신 분들은 이 상위 1.2%에 들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은 내가 100만 불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누게 되면 50만 불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 1.2%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예. 그런데 몰기지가 없이 200만 불 집을 가지고 있다 부부가 그러면은 상위 1.2% 부자입니다. 그러면 US 10만 달러 이상, 예, 그 다음 피라미드의 다음 칸이죠. US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전 세계 상위 13%의 부자입니다. 여기에 1.2%, 그 다음 11.8%를 더하면은 이제 13%가 되겠죠. 요 위에 상위 13%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 자동차, 집, 또 은행 예금 이런 그 자산을 다 합쳐서 그 몰기지 빼고 빚 빼고 그래서 10만 불 이상이면 전 세계 상위 13%가 됩니다. 예,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인구는 6억 2,700만 명이고요. 전 세계 부의 38.1%, 전 세계 부의 38.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13%가 전 세계 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참 어마어마한 불평등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탄소 배출을 많이 했는지 이제 볼 수 있겠죠. 앞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10%의 사람, 20%의 사람이 탄소 배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 비슷하죠. 부의 구조하고 탄소 배출의 양하고 비슷합니다.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온타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타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온타리오의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타리오는 59%의 전기가 핵발전소에서 나옵니다. 피크링하고 저기 그 브루스 페닌슐라에도 있고요. 또
저기 오샤와 쪽에도 있죠. 이 핵발전소에서 59%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 수력으로 24%가 나옵니다. 이 수력은 나이아가라 수력만 생각하시는데 나이아가라보다 더 많은 양이 오타와 쪽, 오타와 북쪽, 그 오타와 강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력으로 8%, 여전히 천연가스로 7%. 천연가스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 발생이 됩니다. 다른 데는 이산화탄소 발생은 안 되는데요. 천연가스에서는 발생이 됩니다. 여기 1%,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저는 1%에 0.00001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태양광 발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매스도 있고 또 석유도 있고. 그래서 온타리오는 비교적 CO2 탄소 배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포션을 낮은 포션의 탄소를 발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한번 보면요. 각 주별로 봤을 때 이 파란색이 있는 게 이게 수력입니다. 이게 수력이고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이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사스카추안이고요. 이게 온타리오가 오른쪽 그림이죠. 예, 온타리오의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 핵 발전소입니다. 그 온타리오는 여전히 원자력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2050년까지도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뭐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풍력은 좀 늘어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게 풍력 발전소고 수력 발전소 뭐 이렇게 돼 있고 줄어드는 건 아니고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205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비율은 어, 풍력도 조금 줄었으니까 이게 윈터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솔라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솔라 발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주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뉴펀들랜드나 또는 뭐 이런 그 퀘벡주 이런 데는 수력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으로 리뉴어블 에너지로 탄소 배출 거의 없이 우리가 전기를 얻을 쓰고 에너지를 얻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는 15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래서 1인당 연평균 10톤을 배출하게 되고 있고요. 캐나다가 672메가톤을 발생하는데 온타리오가 150이면은 뭐 1인당 평균으로 봤을 때 준수합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적게 배출한 이유가 원자력을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지만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더 문제가 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분야별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배출해 왔는지를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2000년도에 가장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일, 석유나 오일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은 아주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 때 이 파란색 아주 조금의 이산화탄소 발생합니다. 그다음 교통, 자동차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항공이나 자동차, 그다음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빌딩 냉난방에서 발생하고 있고, 냉방이 아니라 난방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보라색이 농업이고 이건 웨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은 전 세계의 그런 비율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세계의 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전기 생산할 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온타리오는 전기는 겨우 0.02%에 불과합니다.
0.02%와 34% 차이가 많죠. 예.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만들 때 24%를 배출했었는데 우리는 산업 분야라고 보면은 23%입니다. 큰 차이 없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기를 때, 동물, 식물을 기를 때는 22%를 배출했는데 우리는 농업에서 7%를 배출합니다. 이 말은 캐나다가 농업 생산이 비교적 적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교통. 교통은 전 세계에서는 15%인데 우리는 32%를 차지합니다. 나라가 커서 그런지 이동수단을 통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다음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생활 필수 시설에서 바로 빌딩이죠. 빌딩을 유지 관리하는데 25%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겨우 6%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와 이런 공장, 목축업 이런 데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는 생활 필수 시설, 빌딩과 산업, 이동 수단 여기서 줄이는 것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0%를 줄이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식료품을 줄인다거나 뭐 전기를 줄인다는 게 우리 온타리오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자원을 아껴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빌딩과 산업, 교통 분야에서 줄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필수 시설, 무언가를 사지 않기 이동수단에서 줄이려면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고기를 적게 먹는다든지 버리는 음식을 줄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5R 실천한다든지 무언가를 사지 않고 덜 사고 재활용하고 이런 걸 한다든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전기차 사고 항공 여행 줄이고 비행기 여행 줄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온타리오의 10%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이 일을 하도록 하면은 40%에 쉽게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기농을 지원하고 그리고 빌딩 효율을 높이도록 더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전기차를 사게 하고 또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쉽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시위나 이런 것들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또 투표로 그러지 않은 정당은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 제목은 생태위기 희망은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그 해답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그룹에서 오늘 마음에 다가온 이야기나 새로 알게 된 이야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